한국에 유학 간 동생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비아냥대던 한 이탈리아 여성. 그런데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그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유럽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녀가 한국의 동생을 보러 온 후 평생 가져왔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마주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엘레나 리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 그냥 K-팝,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물론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긴 하겠지만 뭐 어때요? 유럽도 충분히 발전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 늘 말하는 공공질서나 배려 문화 같은 건 솔직히 다 그냥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무조건 일만 하고 상명하복이 강하고 남성 중심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이라면서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유럽의 기사나 다큐멘터리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집안일을 거의 안 하고 모든 게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간다 라는 말을 듣고 아니,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다고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야근이 많고 직장 내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사람들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유럽과는 정반대의 사회랄까요? 솔직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알지만 저는 딱히 매력을 못 느꼈어요. 유럽에도 아름다운 도시가 많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가서 감탄할 일이 있을까요? 별거 없을 거야. 그냥 잘 정돈된 도시와 깔끔한 거리 정도겠지.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과대 포장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다녀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 깨끗해, 너무 안전해, 너무 편리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여행객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유럽보다 한국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나라를 자랑해도 저는 그래도 유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이 발전했다 한들 로마의 역사적인 아름다움이나 피렌체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아시아 음식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음식, 매운 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김치니 떡볶이니 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한국을 다녀온 친구가 한국 음식 진짜 맛있어 라고 해도 저는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파스타만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여동생 줄리아였어요. 줄리아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자꾸 말했어요. 언니, 한국 너무 좋아. 사람들 정말 친절해. 언니, 한국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아. 한국 남자들 요리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해. 하, 솔직히 웃겼어요. 그래? 줄리아, 너 너무 한국에 빠진 거 아니야? 한국 남자들이 가사 분담을 한다고? 그거 혹시 내가 특별한 경우를 본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줄리아는 아니야. 언니가 직접 와서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라고 했어요. 언니도 와보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줄리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이미 잘 정리된 쇼핑몰과 깔끔한 거리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줄리아가 너무 열심히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그래, 직접 가보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지 아니면 줄리아가 너무 순진한 건지 확인해보자. 물론 한국이 아주 엉망진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감탄할 만큼 대단한 곳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 정도겠죠. 뭐 유럽에도 그런 곳 많아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걸.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심드렁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2주 동안 여행이나 하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내심 기대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오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제 가방을 찾고 공항을 나오려던 바로 그때 웬 남자가 저랑 세게 부딪히더니 내 핸드백을 낚아채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야? 소매치기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긴 해도 막상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남자는 저 멀리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남자가 도망가기도 전에 공항 직원과 경찰이 순식간에 반응한 거예요. 제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공항 보안요원 한 명이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동시에 무전기로 무언가를 말하더니 다른 방향에서 경찰 2명이 나타나 남자의 퇴로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단 30초 만에 그 남자는 붙잡혔어요. 뭐야, 이렇게 빨리?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어요. 유럽이었다면? 특히 로마나 바르셀로나였다면? 소매치기를 당해도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경찰이 오긴 하겠지만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30초 만에 도둑이 잡혔다고? 괜찮으세요? 혹시 다친 곳 없으세요? 경찰과 공항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놀랄 정도로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네,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빨리 잡힌 게 너무 놀라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공항 보안이 철저해서 범죄가 일어나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게 말이 돼요? 한국 경찰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다고요? 그 순간 잡힌 남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부당해. 나 안 훔쳤어. 이거 오해야, 풀어줘. 그런데 그 말이 중국어였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사실 저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원래 어릴 때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중국 음식, 중국 영화, 무술, 역사 다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중국어까지 배우면서 언젠가는 중국에 꼭 가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 중국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가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줄을 서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점점 중국에 대한 관심이 식었고 솔직히 아시아 국가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가방을 훔치려던 소매치기가 중국어로 고함을 치고 있잖아요.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가방을 만졌을 뿐이야. CCTV 확인해봐. 경찰이 나를 차별하는 거야.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진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저는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듣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경찰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경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CCTV를 확인했으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이건 차별이야. 너희는 나를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대하는 거잖아. 경찰은 그 말을 무시한 채 절차에 따라 그를 연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니, 한국 경찰이 이 정도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유럽에서는 범죄자가 이렇게까지 저항하면 오히려 경찰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더 문제가 될까봐 말이죠. 그런데 한국 경찰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한국의 치안, 한국의 대응 속도, 그리고 한국 경찰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했어요. 저는 줄리아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한국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아. 그때까지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공항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이 정도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인식을 바꾸는 건 아니야.
아직 남은 2주 동안 지켜보자.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공항에서의 소매치기 사건 이후 저는 내심 한국을 다시 한번 의심했어요. 그래, 공항 보안이 좋은 거겠지. 한국 전체가 이럴 리는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직까지 제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상은 제 편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동생 줄리아가 저를 서울 관광에 데려가겠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유럽과 뭐가 다를까 싶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시를 둘러본다는 생각에 따라 나섰어요. 지하철 타고 가자. 줄리아는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늘 피곤한 일이었어요. 파리나 로마의 지하철은 소매치기가 많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기까지 했어요. 한국도 다를 게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따라 들어갔지만 첫인상부터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때? 한국 지하철 괜찮지? 줄리아가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고 무엇보다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도 통화는 하지 않았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노약자석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열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순간 한 젊은 남성이 노약자석 근처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다른 자리로 발길을 돌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했지만 곧 한 할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안 앉은 거야? 저는 줄리아에게 조용히 물었고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에서는 원래 그래. 노약자석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쓰는 자리야. 유럽이었다면 노약자석은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인 자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구경한 뒤 점심때가 되자 줄리아가 신나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봐야 해.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은 매운 것이 많다고 들었고 저는 맵거나 향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언니도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줄게. 줄리아는 저를 한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하지 않은 향이 풍겼어요. 다양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어우러져 저는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비빔밥이야. 언니 입맛에도 맞을 거야. 저는 밥 위에 여러 가지 채소가 올려져 있는 비빔밥을 보면서 그냥 평범한 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줄리아는 자신 있게 주문을 했고 곧 제 앞에 커다란 그릇이 놓였습니다. 잘게 채 썬 채소들, 고소한 계란 프라이, 그리고 윤기가 도는 고추장 소스까지. 보기에는 꽤 정갈했어요. 잘 비벼서 먹어봐. 완전 맛있어. 저는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재료들이 섞이며 감칠맛 나는 냄새가 퍼졌고 한 입 떠서 맛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고추장의 살짝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몇 숟갈 더 떠먹으며 감탄했고 줄리아는 제 반응을 보고 웃었어요. 어때? 맛있지?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데?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이탈리아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국에서 비빔밥 한 그릇에 이렇게 감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줄리아의 한국인 친구 민지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정 분위기를 직접 볼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은 가부장적인 나라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가정 모습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저녁 식사가 준비되면 조용히 밥을 먹는 그런 모습. 하지만 민지네 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생선 다 구웠어? 응. 이제 반찬이랑 같이 내면 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민지의 아버지였고 설거지는 민지의 남동생이 맡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병원을 가야 했는데, 유럽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도 어렵고, 대기 시간도 길며, 진료비도 비싸서 큰 결심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줄리아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데리고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긴 대기 시간을 예상했지만 접수하는데 5분, 진료받는데 15분, 약을 받는데 5분, 총 3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뭐야? 벌써 끝났어? 응. 한국에서는 보통 이래.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이었다면 같은 진료를 받으려면 반나절을 허비했을 것이고, 비용도 몇 배는 더 나왔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체계적이며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대포장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그저 기술이 발전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배려가 일상이 된 사회, 음식에 담긴 깊은 정성,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혼자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밤에 혼자 나갈 거야? 줄리아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마지막 밤이니까 한국을 좀 더 느껴보고 싶어. 유럽에서는 밤늦게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가방을 꼭 끌어안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했고, 누군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여전히 밝았으며 24시간 카페와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무서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도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편의점에 들러 한국에서의 마지막 간식을 사기로 했어요. 따뜻한 호떡과 우유 한 병을 들고 나와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밤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발목이 접히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 방심한 채 걷다가 작은 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았는데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누군가가 제 팔을 붙잡으며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 한국 남성이 제 옆에서 저를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는 손을 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밤의 길이 어두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으며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깔끔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순식간에 저를 잡아준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에 혼자 산책 중이세요? 그가 물었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출국이라서 마지막으로 한국 거리를 좀 더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답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 따뜻한 노란 불빛이 퍼지는 작은 가게들, 그리고 늦은 밤에도 여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이 나라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그때 그는 한 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손에 묻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려다봤어요. 호떡을 들고 있던 손가락에 살짝 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하며 얼른 닦으려 했는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걸로 닦으세요. 아, 괜찮아요. 제가 닦을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펼치며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편하게 쓰세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호의 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 다시 걸어갔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 왜 이러죠? 제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그냥 한국 남자들이 원래 친절해서 그런 거겠지. 그래, 그거야. 그렇고 말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속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줄리아는 저를 보며 눈을 찡긋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아, 아니, 그냥 한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싶어서. 줄리아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호떡을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줄리아는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얼굴이 살짝 빨개진 것 같지? 야. 저는 괜히 베개를 집어들며 줄리아를 노려봤고 그녀는 깔깔거리며 도망쳤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구나.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다시 한국에 올 것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이 별로 특별할 게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언니, 다음에 또 올 거지? 줄리아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다시 올 거야. 이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별다를 게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알았던 이탈리아 여성 엘레나. 하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를 하는 사람들, 가족이 함께 가사를 분담하는 모습, 늦은 밤에도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우리에겐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고, 결국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일상이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보면 참 흐뭇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